지난번에 에코프로 셀 리포트 내고 나서 꽤나 많은 논란이 되었었던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이번에는 새로운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분량이 총 52페이지고요.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한번 읽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번 주에 한번 펴서 읽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폈는데 이 부분은 좀 참고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켰고요. 물론 내가 가는 방향성과 좀 반대되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저와 반대되는 의견,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로부터 좀 완성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겉으로 읽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내용들이 많긴 한데 이걸 자세히 읽다 보면 요 정도는 좀 취할만 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풀어볼 테니까 이 내용들을 읽으시고 들어보시고 괜찮은 내용만 좀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리포트에 대한 간단한 서머리만 말하자면 저는 메탈 가격 추정에 대한 어떤 오류가 조금 있었다 라는 거 말고는 그래도 한번 읽어볼 만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그 리포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쏟아졌는데 내용 자체만 좀 억지스럽지 않다면 매도 리포트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되어야지 우리나라 금융 생태계가 조금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서머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해도 밑에 있는 내용들 어느 정도 해석이 됩니다. 일단 기준치를 2032년 기준으로 잡았고요. 여기서 한국 기업 침투 가능성을 1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100으로 설정한 거는 백분율로 표현하기 위해서이고 2032년이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2027년, 28년, 29년, 30년, 31년이 아니고 32년인지 왜 굳이 2032년인지 좀 궁금하긴 했는데 일단 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한번 기준을 잡고 보면 2032년 기준으로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양극재 기업들이 88.5%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수요 관점에서 본 캐파 목표치만 본다면 양극재 기업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시장 내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는 그 점유율 자체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에 대비해서 경쟁 가능한 해외 기업들이 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이 목표치에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진보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면 요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양극재 기업들이 이미 요 시장을 선점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주된 관점은 셀업체와 전구체입니다. 일단 셀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52%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48% 정도를 성장할 수 있다, 캐파를 먹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내에서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21.8%로 해당 시장 내 경쟁 가능한 해외 기업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증설 여력이 존재합니다. 요만큼 증설 여력 존재하는데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증설했을 때 국내 기업은 오버 캐파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게 현 상황이고요.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맞춰서 이미 캐파 증설이 어느 정도 다 그림이 그려졌다면 셀업체 기준에서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해외 기업과 경쟁을 하다 보면 꽤나 리스크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셀업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캐파 관점에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전구체 시장에서도 꽤나 많은 노다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전체 수준 대비해서 아직 많은 물량을 확보하지 않았어요. 27.4%인데 해당 부분 내에서 경쟁 가능한 해외 기업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4.8%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포텐셜 대비해서 이 안에서의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꽤나 있기 때문에 많은 내재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은 전구체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 놓고 요약을 해봤을 때 양극재는 일단락되었다, 먹었다. 셋업체는 아직 성장 여력 남아있긴 한데 경쟁이 좀 치열해가지고 여기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전구체 산업은 많이 남았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하고 캐파 증설도 가능하다. 성장 여력 대비해서 경쟁 구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좀 노다지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됩니다. 본격적인 본문 내용을 보면 사실 이 부분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들 주가가 올랐다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보면요, 주가 상승 추이와 12개월 포워드 PE 추이를 맞비교를 한 건데요. 여기까지는 워낙 많이 보니까 절대적 수치는 이렇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걸 12개월 포워드 PE로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얼만큼 올라왔는지를 평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포스코 퓨처엠 에코 프로 LNF를 비교를 했는데 여기 와서는 에코 프로가 갑자기 BM으로 바뀝니다. 이게 저는 조금 모순이라 생각이 드는 게 에코 프로를 여기서 보여줬으면 여기도 에코 프로를 넣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LNF 대비해서 에코 프로의 가치는 어떤가를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여기서 주요 소재 기업으로 삼은 게 부분이 전구체 쪽이 아니라 양극재이기 때문에 양극재를 맞비교하려면 퓨처엠, 에코 프로, BM, LNF 요 3사를 비교하는 게 맞긴 하죠. 그럼 여기도 BM을 넣어야죠. 요게 좀 저는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프로를 넣어가지고 PE 비교를 했을 때 프로가 훨씬 더 높다면 과거에 셀 리포트를 썼던 의견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지금 고평가 국면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같은 2차전지 주요 소재 기업에서 주가 상승 추이와 12개월 포워드 PE 추이를 비교를 하는데 요 대상군이 요소가 바뀐다라는 거는 저로서는 조금 설명이 안 되었고요. 이 부분은 그냥 봐주고 넘어가면 그 이후에 주가 대세 상승 이후로 중요한 건 실적이다. 실적에 대한, 그리고 실적 가시성에 대한 집중을 하는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건 오케이. 그러면 주가 오른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 결국 실적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와 비슷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게 과거 현대미포조선과 인터플렉스를 예로 듭니다. 근데 현대미포조선 조선이고 IT 부품 산업의 인터플렉스를 맞비교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어떤 섹터 내에서의 주도주를 맞비교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주도주 내에서의 대장주급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5G가 대세일 때, 물론 지금 5G 많이 망했지만 5G 대세일 때 뭐 KMW를 맞비교해도 되고, 얘네는 5G 때문에 떴는데 그 이후로 실적이 받침 못해가지고 떨어졌다, 뭐 요렇게 비교하던가, 아니면 코로나 시대 때 운임지수가 올라가면서 해상 운임 코스트는 늘어났는데 기업에게 들어오는 똑같은 수주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HMM, 뭐 대한해운이 있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호재였기 때문에 뒷받침 못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다. 이게 가시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전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범위 자체를 그 시장을 주도했었던 어떤 테마가 있었고 주도 섹터가 있었는데 그 주도 섹터 내에서의 대장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얘네랑 비교했을 때 결국 중요한 건 실적 성장의 지속성이다. 아까 말했었던 HMN 케이스 있죠. 일시적인 호재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구조적 성장으로 인해서 끌어올라가는 그런 모습에서의 지속성이 필요하고, 그걸 미뤄봤을 때 2차전지 산업의 경우 장기 실적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침투율이 13%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3%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 있고, 그 아래 IRA, CRM의 구도 하에서 한국 2차전지가 오히려 수혜를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실적 성장성이 확고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이렇게 됐는데 2차전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비교 대상군이 조금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뭐 한샘이나 아모레 퍼시픽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것도 다 너무 범위가 제한적인 것들이고요. 아까 애들을 보면 요 검은색 영역들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였는데, 현재 LG 에너지 엔솔과 에코 프로비인을 보면 이익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이익성이 계속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해도 갈만했지만 간 거보다 조금 더 갔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도 이거는 가는 게 아닌다라는 말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 의견 리포트를 낼 때도 보면 이게 갈 게 아니었다는 말보다는 이거 분명히 갈 거였는데 지금은 미리 반영했다는 표현을 하죠. 저 뒤에 나오는 설명인데 디레이팅과 밸류에이션 팩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게 내용이 좀 난해하긴 한데 최대한 제가 이해되게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앞서 말했다시피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 가시성이 아직 완벽히 되지 않았었던 2020년 전에, 특히나 뭐 2017년, 18년까지만 해도 실적 가시화 자체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은 시장의 여론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미 인증이 됐으니까, 입증을 했으니까 실적 가시성에 대해서는 다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실적 가시성이 앞으로도 계속 될 때 얼만큼 더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보면 멀티플의 디레이팅 강도라고 표현을 해요. 요 멀티플의 디레이팅에 연관된 게 CAGR입니다. CAGR이라는 게 뭐냐면 연 평균 성장률이거든요. 여기서 평균 성장률이라는 게 뭔 표현이냐면 약간 사람으로 비교를 하면 돼요. 우리가 아기일 때부터 이제 다 큰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성장기를 거쳐가지고 노인이 되어 뭐 죽기까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일정 구간에서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가져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춘기 시절에 15살 때
그리고 13살, 15살 이때 1년에 10cm씩 컸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한 3cm, 2cm 지금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살 이후로 키가 고정되어 있는데 인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유아기에서 팍 뛰어 올라서 성장할 때가 있고 이걸 적응하는 시기가 있고 추가적으로 성인 돼서 더 크는 사람도 있지만 좀 유지되는 사람들도 있고 노인이 되어서는 퇴화를 하죠. 기업도 비슷한 국면을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쭉 성장해가지고 노인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과 좀 중년 남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꾸불꾸불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이고요. 성장의 한계가 왔을 때 혁신을 해서 뛰어오르고 다시 또 성장의 한계가 왔을 때 뛰어오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입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BM은 지금 한 15살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춘기이고 이제 막 클 시기인데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하지만 지금까지 인증해온 것만 놓고 보면 계속 성장을 해 나갈 텐데 언젠가는 성장의 한계를 체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장하긴 해요. 그러니까 10, 20, 30, 40 이렇게 성장한다 칩시다. 매년마다 10씩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률만 놓고 보면 10에서 20까지 100%이고요. 여기서 50%이고요. 30에서 40 가는 데는 30% 성장률입니다. 100% 성장, 50% 성장, 30% 성장률이죠. 이 성장률 자체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로백 자동차가 0부터 100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2초 걸렸다 칩시다. 100부터 200까지 가는데 2초는 더 걸리겠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특정 기업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연 3년 연평균 CAGR 추이가 이렇게 변한다는 건데 요 미래의 값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CAGR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성장률만 평가를 했을 때 69%, 31%, 22%, 12%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좀 피해야 됩니다. 연평균적으로 뭐 10만 톤씩 더 요구가 된다.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 전구체 기업들은 그만큼 더 수요를 가져간다. 그건 절대값이고요. 몇 퍼센트씩 더 늘어난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결국은 그 퍼센트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을 반영할 테니까요. 물론 이러한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춘기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우려하기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한 29, 30쯤 돼야지 이제 노화를 걱정하잖아요. 옛날 같지 않고 술 먹으면 술이 좀 늦게 깨고. 근데 이제 사춘기 애기한테 뭐 술이 늦게 깨고 이런 거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빨리 영양분들을 섭취를 하고 빠른 성장을 가져올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이 디레이팅 강도를 측정을 해야 되고 CAGR도 분명히 봐야 되는 거 맞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침투율이 아직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침투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벌써 우려하는 건 조금 이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리포트에서도 그러는데 고멀티플 자체는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높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당하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가져가고 있는 기대치보다 낮아질 수 있는 구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 또한 제가 반박을 하는 거는 지금은 좀 이르다. 이걸 정확히 뭐 수치상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어떤 구어체로 좀 표현을 하면 나의 가족과 지인, 친구들 다 합쳤을 때 절반 이상이 전기차를 타고 있을 때 그때 우려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율이 10%도 안 돼요. 10명 중에 진짜 한두 명 전기차 타는 것 같고요. 그래봐야 하이브리드 전기차 타는 애들이고 뭐 순수 전기차 뭐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진짜 10명에 1명? 20명에 1명 정도 꼴 됩니다. 어느 산업이 궤도에 올랐다라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체감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 몸이 체감하고 있진 않아요. 저도 당장 경유 놓고 다니는데 제가 전기차를 충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제 가족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이 전기차를 타고 있을 때 이 디레이팅 강도를 측정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다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에 CAGR 17% 전망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리포트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CAGR이 계속 이렇게 갈지 가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맞고 좀 떨어질지 아니면 이 구간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차트를 볼 때 내가 여기 구간에서 막 와 매매 엄청 잘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체 차트 중에 막 일부인 거. 그러니까 월봉 안 보고 일본 분봉 본 경우 내가 이 안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고 고점 저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 월봉 연봉을 보니까 그 중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점이었다는 거. 그런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측정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까지 않는 이유는 제가 당장 이런 퀀트와이즈나 월드 어토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런 퀀트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을 고용할 수도 없고. 근데 그들이 제공한 자료만 놓고 본다면 CAGR 막 계속 올라가다 어느 순간 한계를 맞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반도체 섹터도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계속 성장하다가 망하는 건가 하다 탁 오르고 망하는 건 오르고. 실제로 최근 엔비디아만 봐도요, 과거 PC 수요가 둔화됐을 때 좀 떨어졌다가 다시 뜬금없게 비트코인 채굴량 늘어나면서 엔비디아가 수혜를 봐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2680 막 이런 데 떴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다 최근에 AI 발전되면서 다시 또 가고 있습니다. 아예 기술적 한계를 직면한 기업의 CAGR을 평가를 해가지고 얘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하향기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는 건설업, 조선업 요런 쪽이 실물 경제와 밀접해 있는 인프라 관련돼 있는 애들은 CAGR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테크 기업들, 한계를 갑자기 뜬금없게 부술 수 있는 기업들 있죠. 엔비디아 케이스가 제일 신기해요. CAGR이 한순간에 다 가정법이 뒤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치적인 어떤 추정보다는 전체적인 성장 단계에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아직 사춘기인 것 같다, 요 정도. 그 이후에도 보면 다 CAGR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성장되는 거 맞는데 언젠가는 이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성장은 액면적으로 무조건 하고 있긴 하지만 이 퍼센티지 정도로 봤을 때는 덜하다. 이건 당연한 게요. 일반적으로 좀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값이 전체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적어집니다. 여기서의 기본 가정 자체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건데 그 CAGR 자체는 적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전기차 섹터들, 양극재, 전구체, 뭐 실리콘, 음극재 이런 애들도 다 같이 어떤 밸류에이션의 기준 자체가 낮아질 거다라고 보는 것도 있는 건데, 정확히 뭐 낮아진다라고 표현은 안 하고요. 장기 성장세는 확고하나 성장 속도는 점진적 둔화가 불가피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3사의 장기 캐파 증설 여력은 존재하지만 공급 과잉 우려를 할 때 당분간 대규모 증설 발표 기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캐파 증설이 끝나는 국면에서는 결국엔 수율 문제에 다가서게 됩니다. 같은 양을 생산을 해도 더 많은 이익을 땡겨 먹을 수 있게 불량률을 줄이고 최대한 재고를 남기지 않는 게 가장 큰 미션일 거고요. 이 공급 과잉이 무서운 게 수요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막 들쑥날쑥해요. 근데 너무 많이 생산해버리면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재고가 쌓이게 되고, 재고가 악성 재고가 되면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 부채 비율 높아지게 되고, 그럼 얘가 다시 자금 조달을 할 때 난항을 겪게 되고, 그러면 신성장 동력 마련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이건 뭐 전형적인 테크트리인데, 이 공급 과잉 우려가 가장 무서운 걸 수 있습니다. 공급 부족도 물론 그렇죠.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가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캐파 증설을 한 거죠. 이만큼 100을 요구하면 70밖에 없으면 30은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키 맞추기가 꽤나 중요한 순간이 25년도부터 저는 올 거라고 봐요. 뭐 요거는 뭐 셋업체들 얘기니까 저는 사실 셋업체에 투자하지 않고 있어서 셋업체들이 좀 알아서 이거는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 국내 셋업체 뭐 하나 뭐 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 말하고 있고, 일본 및 유럽 기업들의 장기 캐파 계획 약 200만 톤은 상기 캐파 부족분을 초과한다. 그래서 사실 뭐 21년도, 22년도에 워낙 많은 캐파 증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 수요를 잘 눈치 봐가면서 생산량을 맞추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이제 수율 문제랑 재고 관리 문제가 나오겠네요. 그 아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읽어볼 만한 건 다음 타자는 전구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국내 양극재 기업의 주력 제품인 3원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구체 물질의 원가 비율 50%대 중반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IRA 규정상 광물로 분류된 양극재 생산 시에는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전 전구체 내재화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부각될 전망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 뭐 에코랑 포스코 이런 애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장기적인 안정적 밸류에이션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네 때문입니다. 현재는 IRA는 가닥이 이미 나왔는데 CRMA가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크게 틀을 벗어나진 않아요. IRA 같은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FTA들끼리만 어떤 이너서클을 만드는 느낌이라면,
CRA는 여기다 포함해가지고 재활용 역량까지 좀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IRA까지만 좀 신경을 쓴다면 전구체 내재화가 좀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유리하고, 이랬다면 CRA가 강조하는 건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재활용 역량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탄소 발자국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사 단위로 운영이 되면서 CRMA까지 대응할 수 있는 스케일의 기업들은 저는 에코 그룹사들이랑 포스코 그룹사, 얘네 정도로 봐요. 나머지 기업들은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꽤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도에서는 얘네 둘이 그래도 훨씬 더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구도는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이후의 구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래요. 실제로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15% 정도의 내재화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LNF가 7%예요. 그래서 저번에 IRA 최종 발표된 다음에 LNF가 날아가는 걸 보셨을 텐데 그때는 요 기대감 때문에 전 날아갔다라고 보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요거로 유명했으니까, 내재화가 잘 되어 있었으니까. 향후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홀딩스와 협업을 해서 리튬뿐만 아니라 전구체 자체도 내재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그들의 미션이고요. 현재는 이런 상태인데 각 기업의 목표만 놓고 보면 뭐 목표치, 자본력, 기술력 감안했을 때 여기서 불시나리오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될 수 있겠지 를 봤을 땐 포스코 퓨처엠이 70%, 에코프로빈 33%, LNF 26%.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퍼센티지 자체가 얘가 더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부정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 여튼 얘네 둘이 좀 강하다라는 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 뒷 내용이 이전 리포트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가져왔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요건 좀 이상한데 싶었던 게 메탈 가격 추정치였어요. 이게 진짜 수치를 엄청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좀 표현하기 어렵고, 정확한 수치화가 어렵다면 미래 추정치를 가져올 때는 더욱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결국 간단하게 P 곱하기 Q거든요. 뭐 이 이후에 세부적인 수식이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P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 단위당 비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혹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전체 값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 기업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 기준치를 만들기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이 불가하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해당 소재의 실적 및 밸류에이션 팩터에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도 인정을 하는데 멀티플의 가격 변동성, 마진 변동성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금속 가격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멀티플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꽤나 많은 추정치를 통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 가격의 어떤 기준치를 정하려고 했던 건 맞는데 이 가격 자체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친듯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가격을 추정할지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추정 못하겠거든요. 이 안에서 평균 가격을 구할 수 있나요? 가중 평균도 안 될 만큼의 큰 변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을 요 메탈 가격 추정치로 인해서 미래 PER을 땡겨오고 이 회사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요 정도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진짜 이 말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광물 가격 추정치를 회사의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리튬 가격인데 리튬은 사실 탄산 리튬까지는 인베스팅닷컴에 치면 나와요. 근데 수산화 리튬의 실시간 가격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수산화 리튬의 평균적인 가격이 아직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생산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 리튬 가격인데 리튬 가격 자체도 좀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가격 결정을 확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왔던 것처럼 메탈 추정치처럼 정확한 어떤 가격 추정을 하기 어렵다면 요거는 좀 생략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P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추정하기 어렵다면 저는 그래도 마진 정도는 조금 추정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원자재들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양극재든 전구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안정적으로 조달받아서 잘 생산해서 비싸게 파는 게 결국 지금 우리가 주되게 보는 포스코든 뭐 에코프로든 LNF든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의 기준치가 되는 건데 현재는 겐펄그랑 앨범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네 말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금속 소재의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포스코 퓨처엠의 마진이 얼만큼 변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자료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리포트에서도 그 내용은 안 나오고 해외에 있는 기업 두 기업만 나왔습니다.
설명하는 저도 이거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도 어렵겠죠.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궁금증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당장은 뭐 캐파에만 집중을 하겠지만 향후에는 이 금속 조달 비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마진율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가능하다면 이러한 정확한 어떤 가격 변동에 따른 마진율 변화 추이를 어떤 보여주는 리포트가 있다면 그 리포트를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제가 웬만한 리포트는 다 읽어봤거든요. 2차전지 쪽에서. 근데 아직 이게 메탈 가격 추정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요거를 기반으로 회사의 마진율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하는 리포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다 가격 변동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 리포트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 그리고 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가격 변동성에 따른 마진율 추정, 그리고 그 마진율 추정에 따라서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인데 요게 잘 안 돼요. 요게 지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높아서. 그래서 보면 뭐 고려가 필요하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핵심 사항들은 결국에는 어떤 메탈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광산 보유 기업 기준에서는 가격 올라가면 걔네 돈 더 벌어요. 과거에 석유값이 올랐을 때 흥구석 이런 애들이 호재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결국 그 마진을 결정하는 거는 보유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광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가공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해준다면 계속 누적해가지고 실적이 올라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게 되면 미보유 기업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기준에서는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누적 영업 적자율이 마이너스 34.1%였는데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 갑자기 또 33.7%를 찍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회계 장부에 인식되는 것만 보면 무슨 적자 됐다가 흑자 전환한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돈 꾸준히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률 자체라는 게 이 마진 자체가 변경되면서 들쑥날쑥하는 게 오히려 왜곡이 되고 적정 밸류에이션 추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평가하기 쉽지 않다라는 게 이 섹터가 계속 눌렸다가도 상승하고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 누구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중장기적으로 금속 가격이 안정화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몇 번 이렇게 들쑥날쑥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런 어떤 지정학적 요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매크로를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향후 원자재를 다루는 기업들 있죠. 광산을 미보유한 상태에서 원자재를 다루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벌고 있는 돈과는 별개로 각 분기별로 영업이익률이 들쑥날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업을 평가할 때 예민하게 보기 위해서는 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분기 실적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게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 연간 실적으로 연말이 되어서야 이 기업은 연간 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기 기점으로 어떤 변동성이 주가에서 나올 거라 보진 않고요. 연말 기준으로 연말 연초 기준으로 계속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광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유를 해도 이거를 실질적인 상업화까지 가는 단계에서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회사들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어떤 요소이기도 합니다.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뭔가 정확하게 정답을 내릴 수 없는 밸류에이션의 툴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2차전지 산업이 하다 갑자기 올라가고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시나리오별 평가 과정입니다. 그 가격, 피에 대한 어떤 집착이 좀 많아요.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전구체 사업의 경우 향후 12조 원 가치 창출을 전망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크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추정치만 놓고 보면 12조 원 정도 되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연평균 출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인 증설 규모는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도 매출은 꾸준하게 잘 나올 거고 출하량도 꽤나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목표치랑 자본력, 기술력 감안 아까 나왔었던 불시나리오 기준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전구체 내재화율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실 왜 이렇게 높게 평가되는지 저는 공감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결국 목표가 상향의 근거가 요겁니다. 내재화 목표치가 꽤나 높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장기적으로 이런 전구체 부문 합산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내재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를 목표를 상향을 한다. 그 외에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저번엔 에코프로 목표가를 하향했고 그리고 매도 의견을 냈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오히려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는 이 회사 자체를 높게 평가한다는 뉘앙스보다는
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목표가를 올렸고요. 그래도 현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20% 정도는 더 올려야 되니까 최근 이 5월 18일 기준으로만 보면 23만 1,500원, 지금 5월 20일 오후 12시 57분 기준으로는 지금 주가가 23만 3,500원 이러니까 이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얘도 똑같이 캐파에 대해서는 추가 증설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매출 규모 자체가 연간 성장하는 속도가 꽤나 높고, 아까 포스코 퓨처엠에서는 어떤 전구체의 내재와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반영을 해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얘는 양극재만, 솔직히 에코프로비움은 양극재만 해도 충분하죠. 제가 아까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 속도만 보면 지금 사춘기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특히나 양극재 기업들은 아직 사춘기도 아니고 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이제 좀 크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막 흔들고 눌렀다가 막 이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갈 여지가 있다. 다만 이거를 위에서 사가지고 이 향후 수익률을 누리는 것보다 최대한 눌렸을 때 더 많이 용기 내서 매집하는 게 승자이기 때문에, 최근 변했던 거는 가격이지 이 회사의 어떤 내재 가치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한 거는 밸류가 아니라 가격과 여러분의 마음이다. 참고로 이 얘기는 작년에 공장 화재 터지고도 이런 똑같은 말 했습니다. 그 밖에 LNF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상향을 했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캐파에 대한 내용은 제한적이다, 다음은 뭐 실적 잘 나올 거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유난히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목표가 하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가 되는 거는 캐파 부족분을 초과를 했다, 이미 다 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결국 관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얘가 이미 전구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반영을 하긴 했는데 그걸 이미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하향한다는 의견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 기준으로 해서 에코 프로비엠을 넣지 않고 프로를 보여주는 게 조금 더 투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프로는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열심히 쓰긴 했지만 이 내용을 봐도 저는 그렇게 막 공감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다 프로를 지금 사야 된다, 뭐 팔아야 된다 이런 의견은 딱히 없지만, 계속 얘기가 되는 건 이 광산 보유 기업과 미보유 기업들에 대한 비교를 하고요. 그 가격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격 추정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 이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확대할수록 마진이 극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면에 적자가 극대화되는 것처럼 표현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건데도 이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 추정의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가격이 그냥 반영할 수 있는 뭐 수십만 가지의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 모델인데, 이게 지금 불확실하다면 이걸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 추정이 정확히 안 된다면 이걸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블라블라블라 되게 길어요. 내용도 사실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뭐 이런 보조 지표들 나오는데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한 번에 할 생각이 없었고 원래는 나눠서 한 3번 정도 보려고 했고, 어쩌면 저번 주에 잠깐 보다가 아이 뭐야 하고 닫았을 때 그 이후로 아예 안 다룰 수도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리뷰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의 어떤 침투율만 놓고 봤을 때는 양극재 잘 해냈다, 그리고 이제 전구체가 노다지이고 캐파를 늘림에 있어서 셋업체가 가장 박 터지는데, 리포트 내용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전구체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합니다. 양극재는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만 성장하면 된다는 의견이고, 셋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초반부에 다루고 안 하는데 이 전구체 시장의 포텐셜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결국엔 여기에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는 조금 다른 의견이긴 해요. 저는 이 전구체 내재화 자체보다는 플러스 알파적으로 나중에 CRM에 얼마나 더 잘 대응할 수 있는가, 그러면 배터리 재활용, 회수율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이제 전구체 내재화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목표 불 시나리오 상에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높게 평가하고 있긴 한데, 유난히 에코프로를 안 좋게 보는 거는 이 광산 가격 추정에 대한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광산 가격 추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밸류에이션 툴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추정을 못 내린다면 밸류에이션 또한 내리는 것 자체가 이미 오류다라는 생각이고요.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CAGR 기준으로는 언젠가는 한계를 맞이할 텐데, 저는 아직 그 CAGR 기준으로 한계를 맞이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계 성장률을 체감하기 위해선 적어도 내 주변에 한 20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혹은 30, 40% 정도는 전기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당장 저도 지금 경유 넣고 다니고, 근데 주변에 한 20명 중에 진짜 한 명꼴로 전기차 타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하이브리드 타고. 어떠한 산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이 되었다, 성숙기에 도달했다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가 체감해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가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머물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미 쓰고 있으니까. 웬만한 거 다 반도체니까.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뭐가 있어? 라는 우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체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곧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벌써부터 2차 전지의 어떤 피크아웃을 논한다는 건 미친놈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리포트를 사실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매도 의견 리포트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욕만 먹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을 저는 매매를 하면서 매번 보다 보면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매도 의견 아주 살벌하게 냅니다. 아예 그냥 한 시즌을 매도 의견만 정확하게 일정 기업을 타겟팅해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요게 조금 동학개미 운동처럼 퍼졌던 게 게임스타 사태죠. 그래서 간다를 외치는 사람들과 팔아야 된다를 외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적정 가격을 찾아가요. 저는 그게 진짜 건강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정보적 측면에서 그렇고 툴에서도 그렇고요. 수단에서도 그렇고요. 뭐 우리나라 시장이 공평하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체득하게 된 거는 어차피 공평하지 않고 공평한 게 개선될 여지가 별로 당분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적응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공평함 속에서 내가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계속 영상을 찍고 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15,000명까지 왔는데 이게 어디까지 제가 할지 모르겠고요. 국내에 있는 다양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김현수 애널리스트에 대한 평가가 되게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좋은 의견을 말을 하던 안 좋은 의견을 말을 하던 옳은 말을 하던 틀린 말을 하던 사실 이런 빌런 몇 명 있는 것도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공감이 안 되고 이 사람이 싫다면 아예 안 보면 되는 건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이제 에코프로 하향 리포트를 냈고 셀 의견을 냈는데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매도 의견 내는 리포트가 어떤 종목에서 나올지 전 궁금해요. 그렇게 이 사람이 내는 리포트들의 매도 의견 리포트를 한 10개 정도 읽다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 파악이 될 것 같고 그때 이 사람에 대해 평가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은 뭐 개인 메일로도 뭐 협박 메일 가고 막 전화로도 뭐 이렇게 간다면서요. 그런 말이 있어요.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배트맨과 조커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트맨이 너 왜 나 자꾸 죽이려고 그러냐 얘기를 했을 때 조커가 You complete me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완성시킨다. 전 딱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일단 들어봅니다. 맞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틀린 거는 걸러버려요. 그리고 그걸 다 듣고 나서는 제가 뭔가 완성되는 느낌이 듭니다. 내 의견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저는 댓글 중에서 욕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 뭐 정치적 발언하는 사람들 다 차단시켜버려요. 근데 근거 있는 반박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장문의 글을 씁니다. 댓글을. 모든 댓글에 대해서 하트를 남기긴 하는데 정말 뭐 날카로운 의견이거나 지적을 할 때 그 내용들이 내가 배울 게 너무 많다 싶으면 저는 그 사람에게 하트를 누르고 댓글까지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쓴 글을 제가 따로 저장해놔요. 그리고 그걸 다시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완성이 되더라고요. 요즘 2차전지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다들 뭐 심란하실 테고 뭐 변동성이 크니까 무작정적인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제가 뭐 공개적인 영상에서는 더욱더 그런 말들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 제가 따로 멤버십 영상에 올릴 때도 전 최대한 중립을 지키면서 말을 합니다. 맞는 말만 하려고 해요. 시장이 어렵긴 하겠지만 결국에 국내 시장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아직까지 2차전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 어떤 매매 수익을 위해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시장에 반도체 말고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게 2차 전지밖에 저는 지금 안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로봇 산업의 어떤 부흥을 원하긴 하는데 로봇 쪽에서도 만약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처럼 저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 기업이 생긴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딴 거 없습니다. 뭐 2차 전지가 다른 뭐 새로운 강력한 주도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 혹은 얘가 계속 쭉 이어가도 좋고요. 국내 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세계의 관심을 받으면서 많은 자금이 쏠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일 텐데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긴 영상인데 이걸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너무 감사드린다는 표현을 지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